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12대5,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2연패에 빠진 민주당은 패배 책임론과 또 쇄신 방향을 놓고 소용돌이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6일 지방선거 이후 전국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전혜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잘싸 늪에 빠진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라고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얘기죠. 나름대로의 칭찬. 고생은 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했던 건데 민주당이 결국 비대위 총사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어떠세요? 총사퇴를 하긴 했어요. 근데 총사퇴로만 끝나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그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어제 바로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만 사퇴하면서 빠르고 질서 있는 수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당 지도부는 이번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사실은 이번 그 지방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개항을 후보, 이제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의원이죠. 됐죠. 네. 이재명 의원은 이제 그러니까 영선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초선 의원으로 국회를 입성을 입성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이 구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정치인 무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네. 이래 되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가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럼 누가 당권을 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퇴장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를 누가 형성할 것이냐의 부분도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하나의 실리를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부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각 계파 입장에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내용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자성어에 수원수구란 말이 있거든요.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할 것이냐. 사실은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역대 선거 때마다 최근 선거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원팀 정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당직을 맡고 1선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나는 2선에 있었기 때문에 덜 책임져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당을 혁신하고 새로 재건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에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도 저는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선거 전부터 이미 좀 분열하고 이제 좀 내부에서 뭔가 잡음이 계속 일어났었고 결국은 선거 패배라는 완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 그래도 아직은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우리 전체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민주당이 제1당 그다음에 170석에 가까운 그런 정당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자꾸 독이 든 성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독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지금 잘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 이제 이 책임론을 놓고 경랑 속으로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전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들 분석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전 큰 독이다 생각합니다. 조기 전대가 독이라고. 그러니까 조기 전대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네네. 얘기했는데 8월 전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얼핏 들으니까 이제 뭐 7월로 당겨질 수도 있고 6월 말로 당겨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독입니다. 더 큰 그래요? 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배에 대한 성찰과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어떤 그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진열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전열을 정비하는 게 앞서서 네.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박지원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네. 지적한 대로 팬덤 정당이 아니라 어떻게 대중 정당으로 갈 것이냐. 그 논의를 해야 돼. 그다음에 진영 정당이 아니라 어떻게 중도 진보 정당으로 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민주당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서둘러 봉합을 해가지고 바로 조기 전대라도 해서 이걸 우리 당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 조급증이 저는 또 망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 이상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절망이 기교를 만들고 그 기교가 또 절망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기교로 극복할 것이 아니라 네. 본원적인 우리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왜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못 받고 지난 4월 7일부터 얘기하면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패를 한 거예요. 사실 서울시장, 그렇네요. 부산시장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로 봐야 됩니다. 네. 거기서 졌죠. 재보선 졌고. 그다음에 대선 졌고. 대선 졌고. 이번 그다음에 또 이번 졌고. 선거 3연패를 한 거예요. 비로소 국민의힘도 전에 이제 탄핵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한 다음에 이준석이라는 대표를 선출하면서 겨우 전열을 정비하고 수습했어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거죠. 자, 그렇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봉합이 우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물쩍 봉합해서 국민들한테 우리 2년 총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물론 제가 보기에 더 준비하고 또 바로 당권에 도전할 것 같은데 정말 그거는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민주당 지도부가 좀 유념해서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습하고 쇄신의 방향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준 다음에 뭐 당대표를 정하든 뭐 그 다음에 스텝으로 가야 된다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이긴 정당에서는 혁신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진 정당에서 나오는 오늘 조간 제목을 보면 개파 갈등이란 말 너무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개파 갈등은 사실 국민들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본인의 맞아요. 내부 권력 투쟁적인 그냥 측면의 밥그릇 싸움 용어입니다.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이 말은 민주당이 대선 후에도 지금도 뭔가 실체적인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죠. 내부의 어떤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네. 혼선을 겪고 있는데 저는 뭐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것이 네. 도대체 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없이 그리고 그럼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공약으로 반영을 했는지 이런 건 없고 지금 사람 중심으로 개파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뭐 특정 개파도 아닌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되는 과정인 거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진정당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치, 노선, 핵심 정책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가야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 기자회견 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윤호중 위원장과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5대 혁신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내용도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까지의 결국 나온 내용이 갈등을 위한 갈등이었는지 쇄신을 위한 진통이었는지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뭐 이미 선거 전에 쇄신안을 내놓고 선거 이후에는 이제 반성한다면서 또 총사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인데 내부에서 특히 민주당을 아주 지지하는 극렬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내부 총질을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총사퇴라는 결정까지 하게 된 상황인데 앞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박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자체가 뭐 본인이 하니까 나름대로 정치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만 네. 저는 만약에 정치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저는 소중한 우리의 정치 자산을 한 명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계에 데뷔를 해서 네. 사실 이재명 후보의 전국 유세를 돕고 그리고 네. 난 뒤에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원장직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색 갖추기용 일회용 이벤트 정도의 위원장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패배 이후의 지방선거 때까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본색을 갖춘 이제는 차세대 리더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저는 정말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내에 상당히 껄끄러운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잖아요. 수면 위로 계속 올려냈거든요. 계속적으로 올렸죠. 예를 예. 들면 검수완박 할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입장을 내비쳤고요. 물론 그걸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네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8.6 용태론을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당내의 당 지도부들이 사실 86 세대들인데 네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시대 정신에 좀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듯이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또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검수완박과 같은 그러한 상당히 개혁을 그러니까 빌미로 한 상당한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그러한 그 이 정당이 팬덤 정치에 의한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중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로 낮추는, 그러니까 그 맞추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나름대로의 아젠다 제시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그 앞으로도 유효한 아젠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름의 정치력도 갖췄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예, 이번에 사실은 그 8.6 용태론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 뭐 과음도 지르고 이렇게 네. 뭐 회의장을 나가고 하면서 상당히 그 당이 방금 막 불호감이 커졌을 때 네네. 그때 일단 후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과? 공개 사과를 했는데 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 꼬리 내린 거 아니냐, 굴복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렇죠. 결국은 지금 본인이 주장했던 걸 갖다가 5가지의 그 과제를 원칙을, 네. 민주당이 앞으로 향후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숙제로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만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 퇴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2030,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에게 상당한 정치력 소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좀 더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좀 더 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박지원이라는 아마 소중한 자산을 그냥 내버려 두기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재원 교수님께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저도 뭐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저는 사실 이번에 8.6 용태론 같은 경우 이번 선거에 냈잖아요. 그래서 뭐 네네. 시기나 어떤 타이밍이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이 음. 얘기했는데 왜 저는 이 말을 지고 싶었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미 사실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원장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렇으면 그때 대선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약 한 달여 이상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켰어요. 자, 거기서 박지원 위원장이 8.6 용태론을 그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번에 재난지원금에서 손실보상법 할 때 손실보상법이 없어서 소급 적용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 법안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만약 그때 통과시켰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 걸 했었어야죠. 박지원 위원장이 그때 그 어젠다나 그 개혁 이슈를 내놓고 민주당을 압박했었어요, 지도부를. 근데 이게 지금 선거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중질환의 모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력도 갖지 못하고 내부 분열의 모습으로 비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조금 더 진정성, 개혁에 대한 진정성, 그다음에 민주당의 혁신에 대한 그런 자기 소신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를 저는 4월에 꺼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그때 거듭나는 계기를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큰 어젠다를 던지면서 싸움을 끌고 가고 압박했으면은 저는 민주당이 자 그럼 검수완박법 통과시킨 대로 손실보상법 그 소급적으로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에게 지지를 좀 받자. 만약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통과시켰으면 재난지원금 누가 준 게 되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줬지만 실제 소급 적용이 된 거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로 것처럼. 이렇게 저는 그 구도를 끌고 왔어야 하는데 선거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선거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슈를 꺼내드리니까 당에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지금이냐고 얘기하면서 특히나 이제 일선에서 뛰던 후보들은 상당 부분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그런 이제 어쨌든 저는 소중한 자산이고 그다음에 청년 정치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가 등장하면서 당의 혁신을 외부에 보여줬듯이 네네.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내치거나 혹은 용도 폐기하거나 하는 민주당 이런 모습들은 개혁의 후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건강한 어젠다를 꺼내고 당의 내로남불 정신을 혁파해서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서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선거 바로 직전에 그런 어떤 쇄신안을 꺼내 들면서 뭐 잡음을 일으키고 내부 어떤 마찰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컨텐츠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방향성은 민주당이 걸고 갈 길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향후에도 해 나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청년 정치인들에게 노련한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성을 더 봐야 되겠죠. 물론 선거라는 시기 그리고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지도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엔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만한 내용이었다는 거에 저는 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민주당이 좀 쓴소리를 하자면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미숙한 어떤 모습만 자꾸 부각을 시키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듯한 모습, 이거는 굉장히 중진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요. 네. 이제 법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거대한 법안까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원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원내에 지금 영입된 신인 정치인이 하기에는 조금 무겁죠. 많이 무거운 무겁죠. 주제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건데 왜 자꾸 미루냐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의제적인 측면을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본인도 지금 당에 와 있는데 당내 피해자 편에 선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쉽지 더군다나 않죠. 현직 의원들 징계하라고 할 수 있는 당직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높게 평가를 하고요. 네. 저는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위원장 비교하는 건 반대합니다. 이준석 대표보다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등장했을 바에만 해도 우리 보수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너무 기대가 컸는데 사실은 어떤 혁신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천과 관련한 제도를 일부분 바꾸거나 이벤트적인 측면은 있지만 정말 이준석 대표가 그럼 청년 정치인을 당에서 육성하는데 가장 앞에 섰는지 조금 의문이고 두 번째로 당내에 있어서 박근혜 탄핵 정당했다고 주장해서 파란을 일으켰어요. 경선 과정에서. 근데 끝나고 나서는 또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가장 이준석 대표에게 아쉬운 것이 젠더 갈등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청년 정치인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르다는 걸 말씀을 주셨고 사실 민주당의 내용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이 두 번째 이슈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 혼자 살아남은 이재명 친문 융단 폭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일고 있고 그러면서 친문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쪽 친문계와 또 이재명계, 친명계가 뭐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마찰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내용이 이게 과연 쉽게 잡힐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어떤 정당이든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상당히 그 뒤에 그 책임을 둘러싼 책임론을 둘러싼 상당히 내부적 갈등은 예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적 진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 지금 진통의 그 핵심에 이재명 의원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은 사실은 지난 대선 때 0.73% 차이로 아깝게 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낙선한 대통령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보다 가장 많은 1,610만 표를 얻었던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금 그 민주당의 대권 구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책임론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차기 대권 구도하고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당권을 넘어서 앞으로 5년 후의 또 이 지금 야당 내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내의 그런 내용이 장기화되고 심화될수록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서 저는 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발전 나가서 국가 발전까지도 상당한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재명이라는 이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당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왜 졌느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분석을 통해서 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나가는 쪽에다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이 공자왈, 명자왈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뭘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누가 당권을 잡고 누가 어느 계파가 유리하냐가 아니라 그런 식의 싸움이 매몰되면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앞서 최수영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조기 전대가 독이 든 네. 성배가 될 수 있다. 네. 일단 판부터 바꾸고 네. 그다음 인물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네. 부분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 패배를 했고 그 이후에 언제 등판할 것인가가 굉장히 귀추에 쏠려 있었는데 조기 등판을 했죠. 생각보다 네, 되게 네. 이른 시간에 등판을 했고 또 쉬운 지역으로 갔어요. 물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진출하면서 이제 후보로 나가면서 나오긴 했지만 쉬운 지역에 갔고 거기에 쉽게 보였던 게 또 총괄선대위원장이란 자리까지 하면서 뭔가 개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집중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다가 결과로 보니까 혼자 살아남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러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우리가 항상 쉽게 하는 얘기가 구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프레이밍을 설정하느냐가 전선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 이재명 후보의 출마와 송영길 후보의 사퇴 후 서울시장 출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직전 지도부와 직전 후보였습니다. 네네. 두 사람이 딱 출마하는 순간 대선의 연장전이 됐어요. 끊어내질 못한 그러니까 거네요. 내지 못한.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평가해 줄게 해서 말한 대로 후반전 평가에서 이렇게 참패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의 구도를 잘못 짠 건데 이 잘못 짜게 된 원인이 두 사람의 출마란 말이죠.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인을 분석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뭉뚱그려서 자 반성한다. 이건 반성이 아닌 거죠. 무엇을 어디 잘못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 무엇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쇄신할 건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정말 고민해야 될 점은 뭐냐. 1,600만 표로 우리가 이제 첫 득표했던 후보고 겨우 24만 표를 졌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 후보가 나가면은 또 민주당이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광역단체장 선거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표 차이가 223만 표 났어요. 와. 이거는 참패예요, 참패.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표 선거 나선다. 대표 선거 나섰는데 과연 이렇게 그러면 223만 표까지 이렇게 등 돌린 민심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고 돌아올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첫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민주당은 23만 표 패배 허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223만 표 차이라는 지금 성적표에 정말 시선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떠난 민심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하나를 가져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패배 원인을 성찰하고 또 그 성찰의 원인 속에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조기 전대 등판하는 게 맞느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따져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조기 전대조차도 또 땡기자는 얘기를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정말 기교로 정치하자는 얘기, 눈가림으로 정치하자는 얘기, 그 이외에는 다른 말로 드리지 않습니다. 기교로 정치한다는 건 아까 시향의 시인을 봤을 때는 절망으로 절망으로 갈 수 있는 만드는 길이다. 거죠. 예. 라는 말씀이시네요. 글쎄요, 참 민주당 어려운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 정도 되는 인물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인 거니까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또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반인 것이 책임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이 무겁죠. 그런데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된다고 그렇게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줄 만한 인물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해찬 전 대표처럼 당의 구심점이 된 인물 혹은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당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역량과 대부분의 뭐 초선이나 중진 의원들도 합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한 인물을 지금 데려올 수 있느냐 이 시점에서 이건 조금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 일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이 주장을 하는 메신저분들 당내 메신저분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도 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사면패를 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것이 있었죠.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대처한다. 그리고 위성정당 만든 문제.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지금 사면패인데 네. 그런 부분에 관여되었던 분들이 자꾸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니까 이것이 약간 희화되는 면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내에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면서 자꾸 계파 갈등을 보이는 게 장기화될수록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아마 더 떨어질까 싶지 않습니다. 근데 더 떨어지는데도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심지어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줬던 지지층도 지금 떠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의원들이 메시지를 낼 때도 이게 너무 사람을 타깃으로 권력 투쟁하는 것처럼 보일지에 대한 성찰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가르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예. 거죠. 그러면 그래도 결국 아까 차 교수님은 네. 인물에 대한 초점보다는 결국은 전체적인 판을 바꾸고 쇄신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 말씀을 주셨지만 이재명 이제 의원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당대표로 나설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이재명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입을 말을 닫고 안 해요.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마 일종의 자숙 모드를 갖고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다른 계파에서 상당히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벌써부터 견제구를 날리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뭐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의원이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이번 보선에 나올 때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인 뭐랄까 조급증 이런 걸 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겠죠. 내가 그래도 이 지금 당을 맡아서 당의 혁신과 쇄신을 해서 당을 완전히 바꿔보겠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 명분도 있죠. 예를 들면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2024년 공천권을 진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정치적 실리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크잖아요. 물론 지금 금배지를 달므로서 네. 불체포 특권 같은 네. 그런 분 나름대로 방탄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방탄은 야당 대표라는 방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정치적 면분과 또 그러니까 직접 드러내놓고 말 못하겠지만 그런 정치적 실리만을 만약에 급급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번 개항선거라는 전투에서 이기고 지방선거라는 전쟁에서 지듯이 자칫 잘못하면 당권은 잡고 나중에 차기는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길게 멀리 바라보면서 저는 호흡과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 나오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은 좀 패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제 전당대회 개인적인 정도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네. 이재명 후보로 가야 된다. 이거야말로 공색한 논리죠. 외부에서 수혈해 와서 개혁 작업을 맡기면 되잖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양당을 오고 가면서 그렇죠. 그 쇄신 작업한 거 서방수 아닙니까? 역할을 그러니까 했죠. 정 안 될 때, 그러니까 내부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고 내부의 사람이 갔을 때 개혁의 동력이 실리지 못하고 실질적인 그립을 줄 수가 없다면 외부에 줘가지고 전권을 주면 되잖아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김종인 비대장 데려오면서 전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쇄신의 이미지, 쇄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뭐 당대표가 되든 뭐 그 다음에 도전하든 예컨대 한 1년에 상시기한을 1시간을 두고 비대위를 구성하든 외부 당대표를 둬가지고 그런 비상대체의 성격의 당대표를 두든가 하면 될 일이지.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고육지책으로 한다? 그거야말로 고육지책이죠. 그럼 아니 제1당 대표가 고육지책으로 뽑히는 당대표가 말이 됩니까? 그게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반성하지 않으니까 개혁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니까 중도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저는 외부에 사람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좀 우리에게 수술 메스를 쥐어주면서 우리 당을 살려주십시오. 개혁해 주십시오. 하면 될 일인데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 이재명 후보 그나마 우리 당에 이제 빨리 리더십을 수습해 주신다. 4년간 국민 피로감 생각 안 합니까? 당대표 하죠. 대선 후보 나가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저는 정치라는 것은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 그것을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온다. 아니면 내부에서 사람을 발탁한다. 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엔 사람이 마땅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 외부에서는 과연 들어와서 민주당이 그걸 흡수해서 쇄신으로 바꿔서 화학작용을 낼 수 있느냐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수영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당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당내 이른바 친문이라든가 기존 주류를 했던 분들이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에 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가라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공천할 때 몇몇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락한 인사들이 있었어요. 네네.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제 뭐 막말 강하게 발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중도층을 떠나게 한다던가
범죄 전력과 관련해서도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친문학살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가 이제 공천이라던가 이런 걸 앞두고 개파 갈등 민주당이 가장 주의한다라는 것이 당내 지금 어떤 개혁이라던가 쇄신 목소리를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총선을 앞두고 네. 정말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누가 총선에 공천권을 줄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아니한가 걸 너무 물밑 계산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솔직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얼마나 쇄신, 국민의 바라는 쇄신에 닿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힘 민심 등에 업고 법사위원장 받아낼까를 잡아봤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화두예요. 사실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는 민주당이 그리고 후반기는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 파기를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국회가 지난 5월 29일부로 의장단 임기가 끝났습니다. 상반기 임기가 끝났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빨리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가장 큰 지금 과제가 지금 법사위원장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어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 이슈를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좀 지방선거 이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지금 보여주기식 뭐 하나의 전리품 삼아 법사위원장을 거론한 꺼내든 느낌이 것이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다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저는 뭐 이 국민의힘을 지금 비판하기 전에 저는 민주당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했던 내용이죠. 지난 1년 전에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후반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서 준다고 법사위원장.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지금 네. 철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는 거죠.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이 견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반기 때 야당은 누구였습니까? 야당은 그때 국민의힘이었는데 그때는 왜 여당이 다 했죠? 그것도 특히 전반기 1년 동안은 전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지금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인가 지금 네. 170석이 가깝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상임위에서 또 민주당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모든 상임위에서 가반이 다 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어떠한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할 넘어가지 수가 없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 갈 일이 없는 것이죠. 혹자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을 그러면 올렸을 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면 그 제동으로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누굽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소속의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인데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쿨하게 양보를 한 대신 원래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의 지금 문제가 뭐냐? 법사위가 그러니까 자구와 체계 심사권 때문에 지금 상원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떼서 딴 데로 주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원래 계획 아니었거든요. 그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되 주고. 원래 지금 그 법사위가 지금 상원 노릇을 하는 그 핵심적인 기능은 따로 떼서 독립시키자.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뭐 상임위 의결 직전에 이 국회 법제처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제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맡기는 식의 그런 제3의 방식으로 이참에 법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상원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저는 오히려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국민의힘에 반대하겠네요. 그건. 그거는 근데 아니죠. 법사위원장 그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어떤 네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조금 네네. 더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그럴까요?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또 실제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을 할 때 네네. 국민의힘이 그 태도를 지켜볼 대목이긴 네네. 하지만 그 사실은 이 지금 법사위의 상임원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협상을 했는데 지금 그걸 파기하겠다라는 거여서 마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논리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임자 부정을 하는 거는 네네. 대부분 정당이 바뀌었을 때 전임자 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같은 당 소속의 전임 원내대표가 협상했던 거를 부정하는 거라 이거는 사실은 도의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자, 정치의 본령이 화합과 균형이지 아전인수는 아니잖아요. 그때 분명히 명시했어요. 다음 법사위원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네네. 뭐 야당이 한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한다고 네. 명시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정치가 약속을 지킨 데서부터 첫 출발을 해야지. 그리고 국회의장이 민주당이잖아요. 모든 사회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본회의 통과할 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 당이 그러니까 제 2당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법사위 권한이 옛날 같지도 않아요. 많이 축소됐어요. 지난번 논란 때문에 많이 축소돼가지고 그리고 민주당 마음만 먹으면 패스트트랙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저는 법사위원장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건 저는 다른 속셈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 카드겠지. 설마 이걸 가지고 끝까지 이걸 고수한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건 그럼 아니다. 국민들이 2년 후에 총선에서 지금 더 큰 심판전 내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균형과 우리에게 견제할 힘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정말 약자여야 돼요. 근데 강자잖아요. 검수완박 법안도 뚝딱 마음 먹으면 3일 만에 통과시키는 정당이 법사위원장 하나 없으면 우리 윤석열 정부 견제 못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아마 다른 카드를 갖기 위해서 이걸 갖다 내세운 게 아닌가 싶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원구성 발목 잡으면서 고수한다? 그럼 민주당의 개혁작과도 연동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번 표로서 많은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내라고 국정동력 한번 가져보라고 실어줬다. 부스터샷을 줬기 네. 때문에 여기에 거부하는 그 민주당이 비춰지면 오만과 어떤 그런 프레임에 바로 걸려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아마 이 부분은 좀 슬기롭게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국회가 빨리 재기능을 하도록 원구성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를 갖고 장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자꾸 약속을 강조하다 보니 듣기가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얼마 전에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파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루 만에. 그거에 네네.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자꾸 이러니까 민주당이 본인들은 의장 모셔놓고 사진 찍고 전 국민 앞에 한 약속도 어기면서 왜 우리한테 어리냐 이런 자꾸 핑퐁 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결론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뭐 신임 장관 지금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현안이 국회에서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승리했으니까 민주당 우리한테 빨리 굴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협치는 야당에게 자꾸 굴복하라는 모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이긴 정당이 손을 내밀고 또 뭔가 이제 대통령이 좀 여야 관계를 푸는 데서 이 부분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협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 야당이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고 우리가 협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여권에서의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 전혜연 평론가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혁신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앞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혁신위원회 설치하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 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럴수록 좀 더 낮은 자세, 겸손한 모드로 가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좀 상당히 메시지를 기능에 담았네요. 그렇죠, 위원회에 담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압승에 따른 정치적 오만과 독선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어하고 통제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비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어차피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뭐 아무래도 혁신, 쇄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인데 네네. 우리는 벌써 빨리 시작했다. 나름대로 민주당과의 그러니까 혁신 경쟁에서도 우리는 결코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선도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 혁신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면 당 장악력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높아지니까. 없잖아요. 어차피 이번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안철수라는 새로운 또 이 지금 이
사기 대권 유력한 대권 주자가 지금 당으로 들어오고 들어왔죠. 그리고 아마 물론 뭐 지금 당 끊놓고 지금 당장은 싸우지는 않겠지만 그런 새로운 또 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지금 당에 포진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의 영향이 커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으로 뭐 자기 뭐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줄서기게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 군기 잡는 그런 효과도 노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뭐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굉장히 비상에 빠진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모습을 어떻게 또 국민들이 바라볼지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정의당 얘기인데요. 당선권 영명 정의당 존재감 실종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계속 모든 이슈에 다 빠지는 게 정의당인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이런 당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색깔이 없어졌고 이번에 선거 결과도 국민의 심판이 정말 노골적으로 내려지지 않아 싶은데 정의당도 일단 지도부 사퇴를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제대로 원래 우리 국민이 기대했던 정의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네. 이제 왜 그 지지율이 하도 안 나오니까 그 심상정 후보가 잠적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이 나오셨- 프로그램 나와서 네, 맞아요. 이제 분석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한마디 딱 했냐면 4등이 1등 정당 흉내내다가 망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등이면 4등답게 캠페인을 아주 방향성 있게 치열하게 전개해야 되는데 1등처럼 그냥 두루두루 다 다니는 이런 캠페인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마찬가지로 광역 7명 후보를 정의당이 냈고 총 191명이 출마했어요. 그런데 네. 시군구의원 6명, 광역 비례 2명, 기초 비례 1명 당선했고 원외 진보당은 기초단체장 1명 당선시켰고요.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본말이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원외 정당은 진보당은 이렇게 성적을 냈고 정말 원내 정당이 저렇게 참패를 당한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못했냐?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당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심점이었고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혁신 정당이 돼야 되는데 기득권 정당으로 국민들 눈에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고 당신들의 의제가 뭐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지 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심상정 다음에 정의당에 사람이 없다. 이 지적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진보 정당이 사람들을 안 키웁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정의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이 차제 어쨌든 저는 당연히 이건 예견된 패배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 당의 정체성, 노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정의당이 거듭날 수 있지. 그냥 또 두루뭉술이 또 넘어가서 2년 후 총선 지금 여러 가지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어간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앞날이 암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정미, 여영국 그래서 정의당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도 지금 이번 후보 뭐 지지율 자체도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스트 심상정 안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정의당으로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절박함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 논리가 작동하다 보니 심상정 전 대표만 계속 출마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네. 전직 대표들이 대선 나가고 지방선거 나가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정의당의 강점으로 여기는 진보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정책을 유권자에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뭔가 낡은 정당, 당내 기득권이 이미 구축된 정당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과 인물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네네. 정책은 사실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좋은 정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을 또 유권자들이 보는데 그렇죠. 예전에 다 했던 지도부들 이렇게 보이는 것을 한번 좀 뼈아프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사실 봅니다. 인물이 더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물을 보고 그다음에 정책을 궁금해하는데 그 인물에서 이미 실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실망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분들이 안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나왔다. 어.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요. 사람들만 변화가 한다. 없다라는 변화가 거잖아요. 없다라는 것을 예. 보이는 거죠. 교수님 어떠세요? 정의당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정의당이 부각되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양강구도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제가 아무래도 다당제보다는 상당히 양당 제도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적합한 매몰돼 모델이기 있고, 때문에 네. 상당히 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양당 구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 자체가
소선거구 제도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중선거를 중선거구, 하긴 네. 합니다만 지금 광역단체장, 그 기초단체장 뭐 같은 경우는 다 소선구, 시의회도 다 소선구니까 이 상황에서 양당의 후보들을 쫓아가기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구조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구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정의당의 정치적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양당 구도 속에도 이 정의당이라는 당이 그래도 있어야만 되겠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찍겠죠. 그런데 그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5년 민주당 집권 기간 중에 네네. 소위 말해서 정의당의 별명이 뭡니까? 민주당이 이주정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당이 나름대로 진보정당으로서의 아젠다를 이렇게 세팅하고 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실종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네네.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의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로 다 뭐 민주당이나 다른 쪽 이 진보 쪽에서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민주당, 아니 정의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보여줘야 있는 된다. 예, 그런 쪽으로 고민이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뭐 다음 총선에 대한 고민도 벌써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혜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선거구 제도나 이거는 소수 정당이 주도해서 하긴 참 어려운 어렵죠. 문제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고요. 정의당에 위한 변명이라고 할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위성 정당은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약속을 좀 파기한다라는 비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는 정의당에 손을 내밀고 선거 끝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약속을 좀 안 지키는 것이 일종의 뭐 아니냐는 토사구팽처럼. 비판. 예,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의당 자체 내 개혁할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구도에서 좀 큰 정당들이 잘못한 점도 있다라는 점 짚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아까 의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라는 의제는 사실상 진보 정당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주장했던 것이 나중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계속 진보 정당들이 노력한 부분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일부 평가를 합니다. 정의당이 끌고 가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6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런 후폭풍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최수영 위원, 전혜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